대부분의 사람들이 엔화는 여행 갈 때만 쓰는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젠 돈의 흐름이 바뀌면서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엔화의 움직임도 꼭 살펴봐야 되는 자산이 됐습니다. 왜냐면 한쪽에서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일본이 기준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미국과 일본의 금리 정책이 반대로 움직이면서 글로벌 자금 흐름, 즉 돈의 흐름이 바뀌는 조짐이 보이는 거죠. 이런 변화 속에서 이젠 엔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좁혀지고 있는 게 문제인데, 이게 왜 문제냐면 지난 수십 년간 일본은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해 왔었고 미국은 수년간 고금리를 유지해 왔었죠. 그래서 전 세계 투자자들은 엔캐리 트레이드, 즉 엔화를 제로에 가까운 금리로 빌려서 달러나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을 기본 공식처럼 활용해 왔습니다. 엔화로 돈을 싸게 조달해서 금리가 높은 나라 자산에 투자하면 이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려고 합니다. 일본 은행이 물가 상승과 엔화 가치 하락을 잡겠다고 나서면서 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있고, 무려 1990년대 이후로 30년간 유지가 되어 왔던 0.5% 금리의 벽을 허무는 역사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반면에 미국 연준은 최근에 금리 인하를 해서 이제 기준 금리가 4% 아래로 내려갔고 2026년에도 한 차례 더 금리 인하를 할 예정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격차가 서서히 좁아지는 구조가 됩니다. 그럼 금리 격차가 줄어들게 되면 엔화를 싸게 빌려서 미국에 투자하는 전략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게 되니까 미국이나 다른 나라 자산들을 던지고 빌렸던 엔화를 갚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가속화가 되겠죠. 그래서 위험 자산들이나 최근에 많이 올랐던 자산들 위주로 가격 하락의 압박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젠 미국 연준의 말만 볼 게 아니라 일본 중앙은행의 말도 잘 봐야 되는 때가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엔화의 환율 변동성, 즉 엔저와 엔구의 방향성이 바뀔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게 문제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은 오랫동안 돈을 벌고 초저금리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 여파로 엔화의 가치는 크게 떨어져서 현재 1달러당 150엔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 엔화 환율 기준으로 33년 만에 최저 수준에 근접한 약세죠. 그런데 앞으로 일본의 금리 정상화가 본격화되면 이 추세가 꺾일 수 있습니다. 일본 은행이 긴축으로 돌아서면 엔화 가치가 오르고, 반대로 달러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으로 달러 약세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물론 엔저의 끝이 정확히 어디이고 엔구의 반전이 언제 시작될지는 그 시점 자체를 누구도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엔화 약세가 구조적으로 바닥 근처에 와 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이 추세의 변곡점 근처일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수십 년 동안 엔화 약세의 시대가 있었다면 이제는 엔화 강세 시대로 돌아설 준비를 해야 될 타이밍인 거죠. 어쨌든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이제 왜 엔화 움직임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실 텐데, 그럼 이제 엔화 강세가 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원화 대신에 엔화를 사두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원화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한국인이 엔화에 투자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선 큰 틀로 나눠보면, 일단 엔화에 직접 베팅하는 방법과 엔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방법부터 말씀드리면 엔화 현찰 보유 방법입니다. 가장 단순한 엔화 투자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시중은행 창구나 모바일 앱에서 원화를 엔화로 환전한 다음에 실물 지폐로 인출하거나 외화 계좌에 보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실제로 엔화를 손에 쥐고 있는 거죠. 보통 이렇게 엔화를 사두는 이유는 두 가지일 텐데요. 첫 번째는 일본 여행이나 실물 소비에 쓸 목적으로 미리 사놓거나,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엔화가 싸니까 사뒀다가 나중에 비싸지면 팔아서 차익을 보자, 이런 식의 투자 목적입니다. 엔화 현금 보유 방식의 장점은 구조가 아주 단순하다는 거예요. 복잡한 금융 상품이 아니고 실제 현금이라서 부담도 덜하고, 그리고 만약 앞으로 일본 여행을 갈 계획이 있다면 애초에 어차피 쓸 돈을 쌀 때 미리 사둔다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단점이나 리스크도 있습니다. 환전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환전 수수료와 스프레드가 꽤 큽니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매매 기준율 대비해서 몇 원씩 차이가 나는 스프레드가 붙는데, 그래서 환테크를 한다고 단기 시세 차익만 노렸다가는 수수료 부담 때문에 이익이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은 현찰은 들고 있어봤자 이자가 전혀 안 나오고 인플레이션에 그대로 노출되는 게 가장 큰 단점이죠. 게다가 환율이 내가 생각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게 또 고스란히 기회비용을 날리는 손실이 되기도 하죠. 참고로 엔화를 사고 팔아서 환차익으로 이익을 보는 건 세금 걱정까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엔화 투자 방법입니다. 바로 엔화 예금인데요. 은행에 직접 가거나 은행 어플을 통해서 엔화 표시 외화 예금 계좌를 만들면 되는데, 만든 통장에 원화를 넣고 엔화로 환전해서 예치하면 그럼 결과적으로 은행에 엔화로 통장을 들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일부 은행에는 엔화 수합 예금 같은 상품도 있는데
있는데 이건 환해지나 파생 계약이 결합돼 있어서 환차익이 사실상 이자 소득으로 분류되는 구조를 갖기도 하죠. N화 예금의 장점은 접근이 쉽고 비교적으로 안전하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은행 상품이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고 거액이 아니라면 예금자 보호도 되니까 일정 한도까지는 안정성이 있죠. 그리고 만약에 N화 약세 상황에서 강세로 막 돌아서는 타이밍이라면 은행 이자도 받고 N화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도 함께 기대해볼 수 있죠. 그냥 현찰로 쌓아두는 것보다 금리 수익이 조금이라도 붙기 때문에 그나마 효율적일 수 있죠. 하지만 단점도 명확합니다. 현재 일본 금리가 올랐다고는 해도 아직 금리가 높진 않아요.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아직 절대적인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즉 예금 이자가 미국 달러 예금처럼 팍팍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금 이자는 쥐꼬리라서 무조건 환차익을 목적으로 가져가야 원화 예금 이자율 이상으로 의미 있는 수익을 기대해볼 수 있죠. 만약에 N화 강세 전환을 기다렸는데 계속 약세가 이어지면 원화로 환산했을 때 예금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세금 같은 경우에는 외화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원화 예금과 똑같이 이자소득세 15.4%가 원천 징수로 과세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N화 투자 방법입니다. 국내 상장 N화 ETF나 ETN에 투자하는 방법이죠. 일반 주식을 매매하듯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 진입 장벽이 낮은 편에 속하고, 증권사나 한국거래소에서 원화로 N화 선물 ETF나 N화 선물 ETN 같은 상품을 매수하시면 됩니다. 현재 한국거래소에는 보통 N달러 선물 환율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데 상품에 따라서 이름에 H가 안 들어가는 환 노출령도 있고 이름에 H가 들어가는 환해정도 있고 레버리지 2배짜리도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일본 반도체나 리츠에 투자하는 ETF, N화 자체에 투자하는 상품도 있는데 국내에 상장된 ETF와 ETN들은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국내 상장 상품으로 N화를 투자하게 되면 직접 환전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없다는 장점이 있죠. 주식을 사는 것과 똑같이 원화로 사고 팔 수 있고 돈이 많지 않아도 몇만원 단위 소액으로도 가능합니다. 게다가 레버리지형이나 인버스형 상품을 활용하면 N화 강세, N화 약세 상황 모두 전략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긴 한데 초보자 분들한테는 이건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세금도 살펴보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이런 해외 자산들은 매매 차익과 분배금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런 해외 ETF 투자로 벌어들인 수익이 있다면 증권사가 일단 15.4%를 떼고 나서 돌려주는데, 문제는 이게 국내 ETF로 거래를 했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1년간 매매 차익과 배당 수익이 2천만 원이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최소 6.6%에서 최고 49.5%까지 추가 종합과세가 되죠. 그래서 만약에 다른 금융소득도 많은 사람이라면 N화 ETF에서 얻는 이익도 결국 이런 세금까지 감안한 실효 수익률을 계산해 봐야 됩니다. 왜냐면 종합과세 구간에 들어가면 세후 수익률이 뚝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득이 많은 분들은요, 국내 ETF를 거래하는 것보다 차라리 해외 상장 ETF로 직접 투자를 해서 양도세 내는 쪽을 선호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아니면 ISA 계좌 같은 절세 계좌를 잘 활용해봐도 좋겠죠. 그리고 네 번째 N화 투자 방법은요, 해외 상장 N화 상품이나 일본 채권 관련 ETF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미국이나 일본 증시에 상장된 ETF 중에 N화 가치나 일본 금리에 투자하는 상품을 직접 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N화 표시 일본 국채 ETF라든가 일본 단기채 머니마켓 ETF, 아니면 N화 자산에 투자하는 채권 펀드처럼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걸 사려면 국내 증권사에서 해외 주식 거래 계좌를 만들고 거기에 달러를 환전해서 미국 상장 ETF를 사거나 아니면 N화로 환전해서 일본 현지 ETF를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 일부 증권사는 멀티화폐 계좌를 제공해서 N화를 보유하고 일본 주식을 직접 매수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N화를 투자하게 되면 장점은 일본의 금리 상승기에 직접 수혜를 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일본 국채 금리가 올라가죠. 그러면 채권형 ETF를 통해서 이자 수익을 얻거나 금리 상승에 베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 국채는 국가 부도 위험이 매우 낮은 초우량한 자산이다 보니까 상당히 안정적인 상품에 속하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외 상장 ETF의 세금 장점도 고려해볼 만해요. 한국 투자자가 해외 ETF나 해외 주식을 팔아서 번 차익은 연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초과분은 22% 양도소득세로 분리과세가 되는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다른 소득이랑 합산하지 않으니까 고소득자에게 유리합니다. 국내 ETF는 조금만 많이 벌어도 49.5%까지 세율이 뛰는데 해외 ETF는 많이 벌어도 그냥 22%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세금 측면에서 보면 소득이 높은 분들은 이렇게 해외 직구 형태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단점과 리스크도 있습니다. 만약에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미국 ETF를 사고 그 ETF가 N화 채권에 투자한다면 투자 구조가 달러와 N화 자산으로 이중으로 환율에 노출이 되죠. 그래서 달러 N 환율 변동과 원달러 변동이 모두 영향을 주기
다르기 때문에 초보자한테는 복잡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엔화 투자 방법입니다. 엔화로 일본 주식과 일본 ETF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죠. 방금은 해외에 상장된 채권형 ETF를 얘기했다면 이거는 엔화를 활용해서 일본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경우입니다. 방법은 국내 증권사 글로벌 계좌에서 일본 주식을 직접 매수하는 겁니다. 이때 결제 통화는 원화나 달러가 아니라 엔화로 매도를 하는 건데 보통 원화를 넣으면 증권사가 알아서 실시간 환전을 해서 엔화로 해당 주식을 사주거나 아니면 미리 계좌에 엔화를 환전해서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 주식 말고도 일본 현지 ETF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일본 토픽스나 니케이 225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일본 거래소에서 엔화로 사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전략이 현 시점에서 가장 기대 수익률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면 엔화 강세와 일본 자산 가치 상승을 동시에 노리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일본의 어떤 기업 주식을 샀다고 해보면 예상대로 엔화 환율이 오르고 게다가 그 기업의 주가도 오르면 저는 두 가지를 다 이익 보는 구조죠. 이제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를 벗어나서 물가도 오르고 임금도 오르면서 기업 실적이 좋아진다면 일본 주식 자체도 매력적일 수 있죠. 실제로 최근에 일본 증시 지수가 수십 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뉴스를 보기도 했는데 이제 디플레이션 탈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자사주 소각 등등 일본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 분위기도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엔화 통화 가치 상승과 주식 가치 상승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이죠. 대신 동시에 주의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처럼 두 가지 변수를 모두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엔화로 도요타 주식을 샀다고 쳐볼게요. 그런데 투자를 하는 도중에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도요타 주가는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도요타 주가 10%가 올랐는데 엔화 환율이 10% 내려버리면 원화로는 번져낼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엔화는 강세였는데 일본 주식시장이 망해서 주가들이 폭락하면 환차익으로 주식 손실 맞게도 버거울 수도 있고요. 환율과 개별 기업 리스크를 동시에 짊어지는 투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순히 환율만 보거나 주식만 보는 것보다 확실히 투자 난이도가 올라가는 전략이죠. 세금은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 직접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본 주식이나 일본 ETF도 해외 주식과 동일하게 과세가 됩니다. 연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초과 이익의 22%는 양도소득세를 내면 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본 주식이나 ETF는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간략하게 어떤 기업이나 ETF가 있는지 설명을 들어볼게요. 이제 일본 금리가 정상화가 되면서 엔화 강세가 될 것 같으면 두 가지 전략으로 생각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은데 첫 번째는 엔화 강세일 때 수혜를 볼 것 같은 기업들과 두 번째는 엔화 강세일 때 타격을 받아서 매출이 줄어들 것 같은 기업은 피하는 전략을 취하는 게 좋죠. 그럼 먼저 엔화 강세일 때 유리한 일본 기업들부터 알아볼게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엔화가 비싸진다는 건 일본 기업들의 입장에서 달러로 사오는 물건의 원가가 싸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외에서 재료나 상품을 많이 수입해서 일본 내수에 파는 기업들은 엔화 강세 시기에는 오히려 이익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해외여행이나 원자재, 항공유 같이 달러로 비용 지출을 많이 하는 업종도 환율 부담이 줄어들죠. 여기에 해당하는 일본 기업 세 곳을 예시로 들어보면 가장 먼저 니토리 홀딩스입니다. 일본의 이케아라고도 불리는데 가구, 생활용품 기업인데 제품을 중국과 동남아 등등 인건비가 저렴한 해외에서 만들어서 일본에서 판매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엔화가 강세일수록 수입 단가가 내려서 마진율이 올라갑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 절감 효과가 크겠죠. 니토리 홀딩스는 일본 전국에 매장이 많은 내수 수험의 대표주이기 때문에 엔화 강세로 원가 절감과 소비자 가격 경쟁력 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요, 산토리 식품 인터내셔널입니다. 이 기업은 음료나 식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음료수나 식품의 원재료, 포장재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엔화 강세 때는 이런 원자재 부담 비용이 확 줄어들겠죠. 일본 소비자 입장에서도 수입 물가가 안정되니까 좋고 기업 입장에서도 비용이 내려가서 이익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은요, 일본의 대형 항공사입니다. 항공사는 항공기 리스료, 구매 비용, 항공유 등등 달러로 지출하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엔화가 강해지면 같은 달러 비용도 엔화로 환산할 때 줄어드니까 이익률이 개선되는데 게다가 엔화 강세 시기에는 일본인들의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엔화 값이 비싸져야 해외에 나가더라도 돈의 가치가 높으니까 여행 가고 싶어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항공사 매출에도 플러스가 될 수 있겠죠. 비용은 줄고 매출은 늘고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기업들 말고도 일본 내수 위주의 소매업, 외식산업, 부동산 리츠들도 엔화 강세 시기에 유리합니다. 수입한 원자재나 식재료,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금융업도 엔화 강세 시기에는 상황이 좋아질 수 있어요. 해외 채권에 투자해둔 건 평가손이 나겠지만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금리 정상화 덕분에 은행 이자 마진 구조가 개선될 수도 있겠구나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따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정리하면 엔화 강세 수혜주는 달러 비용이 많고 일본 내수 매출이 높은 기업입니다. 제가 예시로 든 기업들이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종목 추천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엔화 강세 때 어떤 기업의 실적 개선이 될지 예시를 들어드린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엔화 강세 때 불리한 기업들도 있겠죠. 엔화 약세 수혜주로 꼽히던 기업들이 이제는 반대 상황이 되는 겁니다. 달러로 매출을 크게 올리는 일본의 수출 대기업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보통 자동차, 전자, 기계 같은 글로벌 제조업체들이 대표적인 업종들이죠.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도요타 자동차는 전 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회사죠. 세계 곳곳에 차를 팔아서 매출의 상당 부분이 유로 같은 외화로 잡히는 기업인데 엔화가 약세일 땐 이렇게 벌어들인 달러를 엔화로 바꾸게 되면 기업의 이익이 팍팍 불어나게 되겠죠. 근데 엔화 강세일 땐요, 그 반대입니다. 같은 차를 팔아도 엔화로 환산하면 매출과 이익이 줄어들고 또 해외에서 일본 차는 엔화가 비싸지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판매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죠. 엔화 약세일 때 최고로 좋았던 기업은 엔화가 강세일 땐 모멘텀이 둔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엔화 강세일 때 피해를 보는 기업 두 번째는 소니그룹입니다. 게임, 전자제품, 영화 등등 다양한 방면으로 글로벌 사업을 하는 소니도 매출의 상당 부분이 해외에서 발생하죠. 특히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 같은 건 전 세계에서 팔리기도 하고요. 엔화가 약세일 땐 해외 매출 덕분에 실적이 좋았지만 엔화가 강세일 땐 환차손 영향으로 실적이 기대보다 못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은 파낙입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텐데 산업용 로봇 제조 기업입니다. 파낙은요, 제품의 대부분을 해외에 팔아요. 일본 공장에서 만든 로봇을 미국, 유럽, 중국에 수출하죠. 엔화 약세일 때 이익이 급증하는 전형적인 수출주라서 환율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인데 반대로 엔화가 강세가 되면 수출 단가 경쟁력이 떨어져서 주문이 줄거나 마진이 감소할 확률이 아주 높죠. 그래서 엔화 강세일 때 조심해야 될 종목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이런 기업들 말고도 전자부품, 자동차 부품, 정밀기계 등등 일본을 대표하는 수출 제조 업체들은 다 비슷한 논리가 적용되겠죠. 그래서 니케이 225 지수 같은 것도 구성되어 있는 종목이 수출 대기업 위주라서 엔화가 강세일 땐 좀 부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엔화가 강세일 것 같아서 일본 ETF에 투자할 때도 ETF에 들어간 종목이 수출주 비중이 높은지 아니면 내수주 비중이 높은지 잘 따져봐야겠죠. 그럼 얘기가 나온 김에 엔화가 강세일 때 좋은 일본 ETF는 뭐가 있을까요? 개별 종목을 고르는 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런 ETF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ETF를 고를 때 핵심은 두 가지예요. 통화 해지 여부와 포트폴리오 내부 종목 구성이죠. 우선 엔화 강세를 노린다면 통화 해지를 안 한 ETF가 유리합니다. 왜냐면 엔화가 강해지면 환차익을 같이 가져가야 수익률이 극대화되니까요. 그런데 통화 해지형은 그걸 미리 막아버리니까 엔화 강세 혜택을 못 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수 중심 기업 위주로 구성된 ETF가 좋겠죠. 그래서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EWJ라는 미국 시장에 상장된 일본 대표 ETF입니다. 일본의 대형 기업, 중형주를 골고루 담고 있고 통화 해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EWJ를 사면 일본 주식이 오르는 만큼 ETF 가격이 오르는 만큼 그리고 엔화 강세가 되는 만큼 둘 다 가격이 반영이 되겠죠. 비중으로 치면 수출주가 55%, 내수주가 약 45% 정도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아서 엔화가 강세일 때 크게 가격이 휘청이거나 하락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ETF는 SCJ라는 ETF입니다. 이것도 미국 상장 ETF인데 이 ETF는요, 일본의 중소형주들에 투자합니다. 일본 내수 비중이 높으면서 작지만 탄탄한 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엔화가 강세가 되면 환율이 안정되고 일본 국내 소비력이 좋아지는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엔화 강세 시기에는 보통 대형주보다 이런 내수 중소형주들이 수혜를 보게 됩니다. SCJ 같은 ETF가 그 흐름을 탈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DFJ라는 ETF입니다. 이것도 미국 상장 ETF인데요. 배당을 주는 일본 중소형주들에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엔화가 강세가 되고 물가가 안정되고 내수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하는 이런 선순환이 오게 되면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배당 여력도 커질 수 있어서 엔화 강세 환경에서는 이런 배당주 ETF도 매력적일 수 있어요. 말씀드린 ETF 말고도 일본 소비재 테마 ETF나 리츠 ETF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기억하셔야 될 핵심은 엔화 강세 시나리오에는 통화 해징이 안 되고 내수 중심으로 짜여진 ETF를 고르는 게 좋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엔화 강세 상황에서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개념으로 기업과 ETF를 고르는 기준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이게 꼭 정답이다 이런 건 아니니까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를 하자면 개별 기업 주식은요, 앞으로 엔화 강세를 예상한다면 수입 비용이 크고 내수 중심인 기업 위주로 고르시면 되고 반대로 엔화 강세 국면에선 달러 매출이 많고 해외 수출 의존이 큰 기업들은 조심하면 되는 겁니다. ETF를 고를 때는 엔화 강세 상황에선 통화 해지가 안 된 ETF나 내수 중심 또는 중소형 테마가 유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엔화
투자 방법에 대해서 모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린 거 말고도 선불이나 옵션 투자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건 투자의 개념보다 투기에 더 가깝고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건 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엔화 투자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어떤 투자 방법이 어떤 성향의 사람들에게 맞는 건지 대략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에 나는 초보이고 위험은 최대한 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나 일본 여행을 주기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엔화 현찰 보유나 외화 예금 정도가 좋겠죠. 내 전체 자산에서 5% 내외 소액으로 여행 경비를 미리 준비한다는 느낌으로 엔화를 모아보시는 겁니다. 환율이 싸면 조금씩 사고 너무 오르면 약간 팔아서 이익 실현하고 이 정도로 체험 삼아서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어느 정도 리스크도 괜찮고 적당히 수익도 노리고 싶다면 이런 경우에는 미국 상장 엔화 자산 ETF나 일본 주식이나 ETF를 직접 매수를 해서 통화 가치 상승과 자산 가치 상승 두 가지를 동시에 노리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볼만 합니다. 엔화로 일본 우량주를 산다든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일본 국채 ETF를 산다든지 해서 엔화 자산 비중을 한 20% 이상 넣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산 방어형, 위기 대비형 투자자분들입니다. 너무 공격적이지 않으면서 그래도 혹시 모를 금융위기를 대비해서 포트폴리오를 짜고 싶어하는 분들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달러, 엔화, 금, 심지어 일부는 비트코인이나 현금성 자산까지 섞어서 안전자산 꾸러미를 만드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내 자산 100 중에서 달러 채권 30%, 금 10%, 현금 10%, 엔화 자산 20%, 나머지는 주식이나 코인 이런 식으로 분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달러와 엔화 모두 기축 통화이다 보니까 진짜 위기 상황에서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하면서 환율 변동에 대비한 일종의 보험이 될 수 있겠죠. 특히 요즘처럼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엔화와 달러 자산이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죠.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엔화 예금이나 엔화 배당 ETF 조합 정도로 아주 심플하게 가면 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이게 딱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향과 목표에 따라서 다양한 전략을 구상해볼 수 있겠죠. 엔화 강세라고 해서 무조건 엔화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지금 일본이 금리를 올리고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서 돈의 흐름이 바뀌는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떤 자산을 어떻게 어떤 시기에 투자할지 미리 설계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상황들이나 전략들을 정리해서 계속해서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